사이넥스 의료기기 제조업가부 노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MD삽이라고 해서 메디컬 디바이스 싱글 오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심사 제도이고요. 이게 규제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가볍게 준비했으니까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먼저 보실게요. 목차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MD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의, 그리고 MD삽의 장점,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 챕터에서는 좀 실무적인 부분으로 MD삽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초점을 봐주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로 심사를 보시면서 실제로 부적합이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메인 챕터에서 하나씩 해서 4개 사례 가지고 왔으니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MD삽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삽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정의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D삽, 메디컬 디바이스 싱글 오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희는 줄여서 보통 MD삽이라고 하고요. IMDRF의 5개 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에서 의료기기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 국제 기준에 따른 공동 심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개 국가에 대한 규제적인 요구사항은 모두 준수를 하고 존중을 하면서 업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제적인 부담은 조금 완화를 할 수 있게끔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MD삽의 회원국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MD삽 참관국으로 유럽, 세계보건기구, 영국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MD삽 협력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MD삽 심사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 번에 최대 5개의 나라를 심사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 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중복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5개의 국가 심사를 받으신 이후에 수출 가능하시니까 제품 수출을 조금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MD사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5개 국가에 대한 그 심사 규제 요구 조건을 모두 준수를 하는 그 정도이다 보니까 MD삽이라고 하는 심사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공신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MD삽 적합인정서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우리 회사도 공신력이 좀 있는 편이다. 우리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 퀄리티가 좀 높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국가에서 좀 적용을 하시는 현황이 조금씩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PMA 제품, 3등급 제품이죠. PMA를 제외한 1등급, 2등급 제품에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심사는 최초 심사부터는 적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변경 심사, 갱신 심사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할 거는 만약에 우리의 그 1, 2등급 제품이 의료기기에 대한 사고, 리콜, 뭐 이런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적합이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MD삽을 미국으로 적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습니다. 이어서 캐나다를 보시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운영 방식에서 단독이라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심사 제도인 캄카스라고 하는 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캄카스가 2019년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캐나다로 수출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무조건 MD삽 심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수출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브라질 넘어가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3등급, 4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안비자라고 하는 브라질의 GMP 심사가 있는데 이 심사랑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를 MD삽 레포트로 대체를 가능하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 보시겠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제품 등급으로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제품이 멸균 제품이다 아니면 측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MD삽 적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2등급, 3등급, 4등급 제품에 대해서 심사는 최초 심사부터 변경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모두 적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MD삽 심사와 JGMP의 심사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현장 심사 받으셔야 될 거 저희 MD삽 레포트 있습니다 하면은 2로 대체를 하셔서 서류 심사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서류 심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서류 심사에서도 일부 MD삽 레포트를 제출을 함으로써 일부 자료들을 대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지금 MDR, IVDR로 조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최초 심사부터는 적용하시기 조금 어려우시지만 4, 5 심사에 대해서 MD삽 레포트를 적용을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이던스인데요. MDCG 2020-14 번호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MD삽 심사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삽 심사는요, 일단은 최초의 심사를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MD삽 최초의 심사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1년 주기로 2번의 사후 심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사후 심사를 진행을 하시고요. 최초 심사에서 3년째 되는 해에 갱신 심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MD삽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주시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3년 주기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도중에 제품이 변경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심사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PMS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위쪽에 있었던 심사에서 부적합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후속 심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 특별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MD삽 AO라고 하는 거는 오디팅 오르가니제이션, 심사기관이죠. 만약에 심사기관에서 심사 일정을 조금 맞추기가 어려웠다. 이거는 약간 심사기관 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심사를 특별심사 대상이 돼서 특별심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조금 피해 주셔야 하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제당국 수행심사라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여기 특별심사까지 윗부분까지는 모두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수행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했을 때 이거는 심사기관 선에서 좀 해결이 어렵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규제당국에서 직접 나와서 수행을 하시는 심사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규제당국 수행심사를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말 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비통보 심사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심사를 받았을 때 4점짜리의 부적합이 2건 이상 있거나 아니면 5점짜리의 부적합이 1건 이상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저희는 비통보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보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불시감사 나온다는 뜻이고요. 불시감사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불시감사를 나오게 됨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MD삽 회원국뿐만 아니라 협력회원 그리고 뭐 관찰국까지 여기는 MD삽 심사를 받았는데 좀 부적합이 좀 많이 있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그 국가별로 알려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통보 심사가 나온다는 거 우리의 품질 수준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통보 심사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4점짜리 2개, 5점짜리 하나 이런 부적합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적합은 여기는 일단 주관적인 점수표는 아니고요. 저희 굉장히 객관적인 점수 부적합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부적합에 대한 점수가 산정이 되고요.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은요. 일단 1차적으로 매트릭스 표에 따라서 부적합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왼쪽에 제가 클라우즈 6.4부터 8.5, 클라우즈 4.1부터 6.3이라고 적은 게 ISO 13485 기준으로 적은 규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ISO 13485 기준으로 뭐 6.4부터 8.5까지의 규격에서 부적합이 발생했다. 그러면 부적합 3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적합이 한 번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 심사 때 부적합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4, 5 심사를 했는데 동일한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3점이 아니라 4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되는 부적합이 없게끔 일단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점짜리 부적합이 있었는데 그 3점짜리 부적합이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부적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게 3점이 아니라 4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1점이 페널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부적합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화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룰은 만약에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 하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부적합이다. 근데 그 부적합이 시장에 출시가 됐다. 이럴 때 부적합으로 추가 1점 부적합 페널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방금 같은 부적합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MD3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통 ISO 13485 심사를 하실 때는 13485 2016 규격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게 심사를 수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GMP를 심사를 하실 때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보면서 저희 심사 준비하시잖아요. MD3 같은 경우도 관련된 그런 규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MD3을 검색을 해주시면은 FDA의 MD3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페이지에 MD3 도큐먼트라고 해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왼쪽처럼 창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다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다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두 번째 Auditing Procedure and Forms 들어가서 MD3 AU P0002-007 Audit Approach 심사 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파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해주시면요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총 226페이지고요. 관련된 심사의 조항은 90개가 있는데요. 이게 90개가 태스크 1부터 태스크 7까지 나오고 어넥스 1부터 6까지 그리고 아래는 계정 이력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스트 하나를 제가 찍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들고 왔는데요. 한번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일단 챕터 1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챕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4장, 5장, 6장, 7장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에 대한 챕터고요. 경영에 대한 챕터에 태스크 8 Documents and Record 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굵은 글씨로 뭐 Verified Procedur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태스크별 요구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그 아래에 보시면 ISO, TGA, 안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규정의 어느 조항에 있는 내용이다 하시는 거를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통된 규정보다 조금 국가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면은 국가별 추가 요구사항 해서 아래에 이렇게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Assessing Conformity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볼 거야, 어떤 자료를 볼 거고 어떤 절차 있는지 볼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있는지 볼 거야 하는 식으로 적합성 평가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계되는 절차가 있다 하면은 links 해서 연계되는 절차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심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총 7개가 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경영, 그리고 측정, 분석 및 개선, 그리고 설계 개발, 그리고 생산과 서비스 관리 이렇게 4개의 메인 챕터가 있고요. 이 메인 챕터를 펄체이싱이 아로어서 총 5개가 메인 챕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챕터에서 조금씩 연계되는 거 그래서 제품 허가 그리고 시설 등록 그리고 이상 사례와 권고문 보고 이렇게 2개가 서브 챕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챕터가 있다. 네.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심사를 하실 때 심사 한번 저희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잡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제조사의 현황에 따라서 심사 준비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심사를 어느 국가를 받으실 건지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MD3의 장점은 최대 5개의 국가까지 심사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5개를 꼭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으로 수출할 일 없다 하면은 4개만 선택하셔도 되고 브라질도 할 일 없어 그럼 3개만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어떤 국가를 하실지를 먼저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거에 맞게 심사를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접수를 하실 때 어디에다가 심사를 받을지 심사기관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럼 심사기관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국내에서도 심사 받으실 때 심사 접수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 같은 거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공통적으로 설문서라고 그냥 제가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설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심사기관으로 제출을 하시면 심사기관에서 이걸 보고서 그러면은 니네는 언제쯤 심사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심사 일정을 저희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데 그게 보통 심사 접수를 하시고서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사를 저희가 보시겠죠. 심사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스테이지 1은 서류 심사, 그리고 스테이지 2는 현장 심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서류 심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현장 심사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 서류 심사를 하신 이후에 그러면 니네 현장 이쯤 나갈게 이런 식으로 일정을 주는데 그 사이에 텀이 2주에서 6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심사를 받으시고 스테이지 2까지 다 받으시면 이제 부적합이나 보완 요구사항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정 및 예방조치 카파라고 하죠.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심사 부적합 요구사항 발생한 이후에 직후 캘린더 데이로 15일 이내에 무조건 제출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거는 보완 연장 같은 거 절대 안 되시고요. 계획은 무조건 15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게 저희 시정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시정조치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정조치 제가 30일이라고 써있는 건 일단 공식적인 룰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좀 어디에다가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 레포트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좀 시일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사기관과 협의해서 연장을 조금 조율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정조치까지 다 하고 나면 심사기관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럼 심사기관에서 이거를 보고 그래 니네 부적합 이렇게 한 거 봤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심사보고서 우리 규제당국에다가 제출을 해볼게 해서 규제당국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이거는 45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당국에서 심사보고서를 보고 적합인정서를 적합인정서를 저희한테 주기까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심사를 접수를 하시는 시점부터 적합인정서 발급까지 최대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저희 아까 전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해서 심사를 보실 때 심사 일정을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국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심사를 하실 때는 종업원 수를 가지고 심사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심사의 제조서의 규모는 약간 심사 일정을 좀 빠르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좀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증감 사유일 뿐이고요. MD삽 같은 경우에는 심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태스크 1부터 태스크 7까지 해서 총 7개의 태스크에 90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태스크 수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최초 심사한다고 하면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포함해서 90개의 조항 다 심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해서 나오는 게 6일하고 2시간. 저희 그래서 심사 만약에 처음 받으시면은 6일에다가 2시간 동안 심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보통 심사원님들도 심사를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맨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심사원이 한 명 오시면은 6일 걸리는 거지만 보통 심사원은 2분이나 3분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2분 오시면은 3일로 줄어드는 거고 3분이 오신다 그러면 2분 2일 안에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6일까지 이렇게 길게 끌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사원님들이 2분, 3분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가 업체에서 심사를 준비하실 때 여러 심사원들을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심사 대응팀 잘 꾸려주셔야 된다. 그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어느 국가에 심사를 하실 건지 심사 신청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심사기관도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오딧 어프로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약간 내부 감사하시듯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내부 감사를 수행을 해보시는 거죠. 이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 TF팀 같은 거 꾸리시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국가별로 요구사항들 다 지켜주시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할 수 있고요. 국가별로 요구사항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경영 절차서나 매뉴얼 이런 거 굉장히 잘 갖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체크리스트 활용을 해서 내부 심사를 하실 때 다양한 국가에 대한 그런 심사 경험이 많으시면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인데요. 제가 MD사업 심사하시고 나서 좀 많이 흔히들 발생할 수 있는 좀 빈도가 높은 부적합 사례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부적합 사례를 서브 챕터는 제외하고 그리고 펄체이싱은 메인 챕터를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4개만 가지고 왔고요. 4개의 메인 챕터에서 부적합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부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제품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절차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그럴 때 이 변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자랐다. 그래서 부적합. 대리인 적격성, 대리인에 대한 자격과 뭐 그런 것들이 절차에 제일 잘 드러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별로 문서를 보존을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문서의 보존 현황이 일관성이 없었다. 이럴 때 부적합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챕터에 측정, 분석 및 개선인데요. 이거는 저희 디바이스 마케팅 오소리제이션 앤 패실리티 레지스트레이션 얘랑 좀 연계돼서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PMS 관련된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 감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적격성 같은 게 맞지 않은 경우도 부적합이 좀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설계 개발에 대한 챕터를 보시면은요. 설계 개발 챕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 관리랑 설계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 적격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개정된 절차라든지 좀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부적합이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주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잘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역시 부적합 많이 발생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하나씩 부적합 사례들 보시면요. 일단 매니지먼트에서는 제가 태스크 8 도큐멘트 앤 레코드 컨트롤 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문서의 보존 연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5년 그리고 시판 후 2년 해서 보통 저희가 보통 7년으로 보존 연한을 설정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부적합 나겠죠. 왜냐하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기준이랑 생각했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 규정된 유지관리 통제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15년 또는 유효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는 그 15년에다가 플러스 1년 해서 되게 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거에 맞게끔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브라질과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를 전자기록을 해야 되고 문서를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백업을 한 게 잘 관리가 되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 관리까지 부적합 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측정, 분석 및 개선 파트에서는요. 불만을 포함한 사후 생산 단계로부터의 정보평가 이거 PMS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MDR, IVDR에서도 PMS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부적합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송 후에 발견된 부적합품에 대해서 이거를 원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험 통제로 다시 재반영을 해서 설계 입력으로 들어갔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쭉 연계돼서 이렇게 의료기기 전주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챕터인 의료기기 부작용 및 권고 공부 얘랑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절차의 연계성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 설계 개발인데요. 설계 개발은 아무래도 위험 관리에 대한 부적합이 제일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ISO 14971이 2019 버전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제대로 규정이 준수가 되는지 그리고 사용 적합성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프로덕션 앤 서비스 프로비전
이라고 해서요. 제가 들고 온 챕터가 아무래도 테스트가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정 유효성 평가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규정에 맞게 절차를 잘 준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실무적인 기록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갭이 있다든지 이게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게 검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인원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선정을 하실 때 이 선정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고요. 길다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